1947년 요르단 지역의 사해 서북 연안 쿰난 지역의 11개의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된 800여 점 이상의 고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문서들은 현재 사해 두루마리 혹은 사해 문서로 불리고 있으며 그 속에는 인류의 멸망과 세계를 구할 두 명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라 추측되는 예언도 적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문서의 의문점들. 탄소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해 문서는 대략 기원전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해 문서 중 약 200점은 구약 성서의 사본이며 나머지 약 600점은 구약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유대교의 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600여 점에는 빛과 어둠의 최후의 전쟁과 미래의 인류 파멸과 같은 충격적인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났던 세계의 굵직한 사건들 또한 대다수 맞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사해 문서를 남긴 사람들은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 살았던 유대교 단파 중 하나인 에센파의 사람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센파는 쿰난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교 단체로 유대교 교리를 가장 엄격하게 계승한 단체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회와의 교류를 피하면서 독자적인 신념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극도로 금욕적이고 엄격하며 종교적인 삶을 살며 일생을 유대교의 성경 연구에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든 것을 바친 생활을 하는 에센파의 신자들 중에는 혹독한 수행과 명상을 통해 초자연적인 힘이나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에도 명상 등을 통해 우주와 소통하거나 특별한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능력을 키운 예언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해 문서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쿰난 유적은 19세기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사해 문서는 20세기 중반이 될 때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사해 문서는 양을 치는 목동에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성서에서 목동은 지도자를 시사하거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에 등장하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해 문서는 성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로 불리는 구약 성서에 성서 본문이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그리스어, 아랍어 등 여러 가지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해 문서에 관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그 내용을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해 문서의 내용 중에 우주에서 온 신에 대한 내용이 있고 바티칸이 그 연구와 결과물의 홍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티칸이라는 건 바티칸 시국과 가톨릭의 총본당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정상은 로마 교황인데 바티칸 시국의 인구는 1000명에 미치지 않지만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로 따지면 10억 명을 넘어 중국과 인도에 준하는 세계 상위 3개국의 인구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에서 로마 교황은 신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바티칸의 발언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외계에서 온 존재라는 내용이 알려지면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고대 수메르 문명의 신화에는 마르두크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은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두크는 신화에서 사형과 부활을 경험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원형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고대 종교에는 많은 것들이 우주에서 날아온 신 우주인에 의해 개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시점까지 신과 우주인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신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탄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사해 문서를 기록한 유대교 에센 파벌이 목수 등을 중심으로 한 직업 집단이며 목수 도구가 상징화되었다는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비밀 단체인 프리메이슨의 심볼 중에는 목수의 직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해 문서가 이야기하는 인류의 미래. 사해 문서의 예언 중 가장 잘 알려진 내용으로는 신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영광이 찾아오고 어둠의 백성들에게는 멸망이 예고되어 있다. 빛과 어둠의 세력은 기나긴 전쟁을 치룰 것이고 신은 빛의 자식에게 미소 지을 것이다. 빛은 신을 따르며 사는 선한 이들을 얘기하고 어둠은 악마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해석됩니다. 확실히 인간 사회에서는 마치 악마에 지배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상처 주고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현대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나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등이 만연하며 어디서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채 범죄의 표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해 문서의 예언에는 일부 권력자들이 세계의 뒷면에서 세계를 장악하고 이익을 독점하며 세력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해 문서 중 빛과 어둠의 전쟁이 기록된 문서는 전쟁의 문서라고 일컬어지는데 해석가들은 이 전쟁이 미래에 일어날 핵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단 6시간 만에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희생될 것이다. 세계에는 불평등과 어둠의 백성의 권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는 핵무기로 세계가 파괴되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가 될 것이며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일제히 소멸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를 뒷면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마침내 권력을 잃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악마에 지배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세계가 멸망 직전으로 향한다는 이 사해문서의 예언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반면 동시에 최후 전쟁의 때에 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유대민족이 하나로 합쳐진 70년 후에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40년 동안의 긴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가 하나로 합쳐진 70년 후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부터 70년 뒤를 의미하며 즉 2018년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5년의 선취작전이 있고 6년의 준비 기간 뒤에 29년 동안의 전쟁이 발생하고 세계는 종말을 맞이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아론의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메시아 두 명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메시아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아론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메이의 형제인 아론의 후예로 쿰난 교단에 속한 유대인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쿰난 교단은 기원 후 68년경에 소멸했습니다. 다른 이론에서는 아론의 메시아는 로스차일드 가의 일원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를 뒤에서 조종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가문입니다. 한 연구가에 따르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노아의 손자로 알려진 니므롯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메시아가 프리메이슨 회원들 중에서 나타날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론의 메시아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그 사람은 쿰난 교단에 속한 아론의 후예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신비로운 조직의 일원, 유대인이나 유대계열의 인물, 성서의 등장인물의 후예 등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해문서에 따르면 아론의 메시아는 단지 표면의 메시아를 보조하는 뒷면의 메시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면의 메시아인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문서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성서의 존재를 모르는 동쪽 나라에서 나타난다는 내용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유대인과 연결된 기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은 노아의 후손인 셈족이라 불리는 한 민족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과 유대민족의 역사는 비슷하게 흘러왔으며 가족 및 가문을 중요시하는 가치관, 높은 교육열, 건국이념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 정체는 아마도 당신에 가까운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2021년 3월 사해 주변에 펼쳐진 유다 사막의 바위 벽에 있는 동굴에서 65년 만에 두 가지 새로운 사해 문서가 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내용은 구약성서 12장 예언서의 일부로 스가랴서 8장 16, 17절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랍어로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2024년 혹은 2025년 동양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러 예언들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조사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예언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발견된 예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최후 전쟁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사해문서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은 어딜 가나 빠지질 않는구나. 이거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에도 나온 예언서잖아. 들어본 적 있어. 난 크리스찬이지만 흥미롭게 봤어. 유대인과 한국인이 같은 민족이라기에는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아주 먼 조상 얘기잖아. 나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유대인 친구와 얘기하다 보면 공통점이 많아서 놀라곤 해. K드라마를 보면 한국 전통에서 가시라는 멋진 모자를 쓰던데 유대인도 키파라는 모자를 쓰지. 두 나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네. 두 민족 모두 머리가 상당히 좋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최후의 전쟁은 역시나 피할 수 없나 봐. 여러 예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말이야. 현대 사회에서 메시아의 등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초전도체나 AI 기술 같은 것 말이야. 일리가 있네.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을 만큼의 특이점이 올 수 있겠다.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새로운 메시아라 불릴 만하겠어. 티베트의 고승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왔던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고대 문명의 나라 아갈타에 대한 전설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모습을 감춘 아갈타와 그들이 예언했다고 전해진 세계와 한국의 미래 예언을 소개한다. 초고대 문명인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그들의 고도로 발달된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의 겨울은 사라졌고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핵으로 오염된 환경을 피해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아갈타라는 지저 왕국을 세웠다. 고승들에 따르면 지저도시 아갈타 왕국의 입구는 포달라 궁지야, 천산산맥, 히말라야 산맥 중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아갈타 왕국의 수도는 샴발라인데 샴발라는 실제로 티베트의 여러 가지 고대 문헌에서도 그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아갈타의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영적 능력과 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며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중력이 지구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고 하늘에는 중심 태양이 있어 지구 내부를 비춘다. 이곳을 탐험했다고 주장하는 여행자에 의하면 아갈타는 여왕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지상에서 UFO로 일컬어지는 것을 만든 곳이며 지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뛰어난 기술들은 이곳 지저인들과 협력해서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하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겸재정선이 이 지하 도시를 갔다 왔다고 기록된 책이 있다. 18세기 초반 저자 신돈복이 쓴 학산학원이라는 책의 내용이다. 겸재정선이 말하였다. 영춘 남쪽 동굴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지역 사람 몇몇이 모여 횃불을 들고 함께 그 굴 속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굴 속을 들어가는데 혹은 깊고 혹은 넓고 혹은 높고 혹은 낮고 하였다. 점점 더 깊이 수십 리를 가자 횃불도 다 꺼졌는데 공중에서 별빛이 희미하게 비쳐서 가는 길을 분별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상했지만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문득 확 열리더니 해와 달이 비추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밭도 있고 마을도 있고 보통 가축들도 있으며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다를 바 없었다. 길을 찾아 나오는데 한 동네에 갔더니 위로 기어 올라가게 되어서 올라가니 문득 나가게 되었는데 그 세계는 높은 봉우리의 맨 꼭대기였다. 저 멀리 바라보니 바닷가에 배 한 척이 보여 그 배를 불러서 타고 돌아왔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지하도시에 대한 기록, 전설들이 있는 점이 재미있다.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해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러한 지하도시에 대한 CIA 극비 문서를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미 정부는 인류보다 아주 진보된 종족을 인지한 지 오래됐다. 미 방위 고등연구기의 획국의 대부분의 인원들은 지구 내부에 초고지능의 종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지저도시 아갈타에 대해 고승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세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그 예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들의 영혼을 잃어간다. 최악의 부패가 지상을 지배할 것이다. 사람들은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의 피를 갈구한다. 초승달은 흐려지고 추종자들은 거짓말과 영원한 전쟁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왕의 면류관이 무너진다. 땅 위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 온 나라가 굶주리고 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범죄가 넘쳐난다. 해석자들에 의하면 이는 인류가 쾌락만을 추구하고 종교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50년 안에 세계에 큰 나라가 있게 된다. 그 다음 50년 이내에 18년에 걸친 전쟁과 끔찍한 천재지변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은 전쟁이 끝난 후 세계는 크게 세계의 강대국으로 재편성되고 또 그들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 얘기한다. 그 세계의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세계의 나라는 막대한 부를 가진 민족의 나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마지막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막대한 부를 가진 민족은 지구상 거의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로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라고 사람들은 단정하고 있다. 허나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 다음 나오는 예언이 그 신빙성을 더해준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 나라는 순수한 피를 유지하고 있는 극동의 작은 나라로서 주변 강대국들로의 핍박 속에서도 그 선량함을 유지하고 영적인 힘을 키워온 나라이다. 세계는 힘으로의 지배가 아닌 이 나라의 영적인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해석가들은 단일 민족에 가깝고 주변 강대국들의 괴롭힘 속에서도 긍지를 지켜내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성숙한 나라라고 추정하고 있다. 예언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지저 사람들은 지상의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하 동굴을 떠나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나라를 도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종식시킨다. 지저인들은 그 나라를 도와 전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기존의 모든 가치를 뒤엎을 것이다. 과거 지구리셋이라 불릴 만한 고대의 핵전쟁으로 인해 지하로 내려간 아갈타인들은 그것이 반복되길 원하지 않아 지상으로 나와서 그들과 가장 비슷한 영적인 나라를 도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만들어낸 전에 없던 새로운 물질은 요즘 전 세계에서 화제인 전기저항이 없어서 에너지를 극한의 효율로 전달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초전도체는 다양한 미래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물질로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전도체 개발에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의 경전, 법화경에도 나온다. 다음은 법화경 10품에 나오는 한 내용이다.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열애가 된다. 열애의 주변에는 온통 금색으로 물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용의 보살이라 불린다. 그들은 세상의 대지 아래에 있는 중공의 경계에 살고 있는 존재이다. 열애는 진리에 도달한 자를 의미하며 그들 주변에는 지저 세계에서 올라왔다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갈타의 예언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그들은 과연 지금도 존재하는 것일까? 이 모든 예언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가?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인 미스테리우스 유니버스에서 아갈타 고대 지하 문명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한 내용이다. 아갈타는 지구 공동설과 겹치는 점이 많네. 흥미로워.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래 예언은 정말 무서워. 현재 세계가 쾌락에 빠져들고 타락한 종교가 많아지고 있는 걸 봐선 금방일 것 같아. 세계의 강대국이라 영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 다들 동의해? 나도 한국 아니면 일본일 것 같아. 일본인은 원주민인 아이누족과 많이 섞여 있고 혼혈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순수한 피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건 그래. 최근 한국 문화가 굉장히 유행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힘이 그들의 소프트 파워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네. 난 미래 예언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찾아보는데 이상하게 한국을 상징하는 예언이 상당히 많아. 내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감명 깊었던 점이 교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거의 모든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았어. 맞아, 나도 한국에 갔을 때 느꼈어. 교회뿐만 아니라 토속신앙으로 보이는 종교시설도 꽤 있더라. 그런 것을 보면 영적인 나라라는 게 이해가 가네. 예언을 지나치게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예언가들이 많은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좋을 것이다. 러우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요즘, 오래전 한 예언가가 지금의 러우 전쟁을 예언한 사실이 밝혀져 그가 했던 예언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예언 중에는 한국에 관한 놀라운 예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1947년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의 어느 법정, 한 농부에게 이상한 예언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죄를 물어 유죄를 선고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 농부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을 심판하던 판사의 아내가 집에서 빨간 옷을 입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말이죠. 판사는 믿지 않았지만 아침에 빨간 옷을 입고 있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사람을 보내 확인을 한 판사. 그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의 예지력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 바로 독일의 예언가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알로이스 이를마이어. 평범하게 농부로 살아가던 중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군인으로 참전했습니다. 전쟁 중 폭탄 폭발의 충격으로 그는 참호에 매몰되어 3일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을 겪었는데 그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희미해져 가는 의식 중에 2명의 독일군 병사에게 구출되는 환영을 보았고 얼마 안 가 자신이 본 환영과 똑같은 모습의 독일 병사에게 구출되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알로이스는 환영을 통해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에 그는 폭탄이 떨어질 곳을 예측하거나 적들의 위치를 맞추는 등 많은 예언을 적중시켰습니다.
그는 예지 능력을 대부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고 그의 독일에서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 1959년에 사망할 때까지 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우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의 예언은 그가 사망한 지 63년이 지난 2022년 다시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47년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여러 예언을 했는데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전 세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는 것이 그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알로이스는 3차 세계대전 발발 전 나타날 몇 가지 전조 현상들까지 언급했습니다. 독일에 수많은 난민들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독일에 9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었습니다. 작은 판지로 돈을 지불하는 시기가 온 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알로이스가 말한 작은 판지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현금 대신 카드로 지불하는 것을 1947년도에 정확하게 예견하여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알로이스는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대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세계인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가 예언한 대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권력자들이 차례대로 암살당하고 그 후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암살당할 것으로 예측된 첫 번째 권력자는 일본의 아베 수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22년 7월에 일본의 아베 수상은 일본 나라현에서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 연설 중에 한 시민 야마가미 토루야가 쏜 총에 의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만약 일본 수상의 사망 이후 추가적인 암살 사건들 역시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의 예언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목표는 누구일까요? 또한 알로이스의 예언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을 처음으로 침공하며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칸 반도는 전쟁의 불길 속으로 빠지게 되며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현재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로이스 이를마이어는 전쟁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예언했습니다. 비행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오렌지색의 먼지가 비처럼 내리칩니다. 일부 사람들은 백린탄 같은 화학무기가 밤에 내려올 때 보여주는 오렌지색의 모습을 알로이스의 오렌지색 먼지라고 해석합니다. 라인강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반달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핵폭발 시 발생하는 버섯 구름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제3차 세계대전의 발생과 핵폭탄 사용 가능성 등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의 예언들은 충격적입니다. 특별히 유럽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 그의 말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일치하며 그만큼 그의 예언력에 대해 경외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노란 용이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공격합니다. 또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로켓에 의해 파괴되며 아시아인들이 미국의 서부 해안으로 폭풍과 같은 속도로 진격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인들의 공격 전략은 성공하지 않으며 결국 미국 군대의 강력한 반격을 받게 되어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노란용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노란용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를 대변하며 이는 제3차 세계대전 과정 중 하나인 아시아 국가에 의한 미국 침공을 예상한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이 노란용으로 표현된 나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화민족은 전통적으로 용을 상징으로 삼으며 노란색은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알로이스가 보았던 미래의 전쟁 상황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참혹함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3차 대전 이후의 상황을 물었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노란 용의 기운이 쇠퇴한 자리에 곰의 기운을 가진 나라가 다시 한번 위세를 떨칠 것이다. 그 나라는 그 영토의 본래 주인이며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 곰의 기운을 가진 나라가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는 가운데 이 같은 주장에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다음은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게시된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색은 빨간색 아니야? 우리의 자리를 한국 같은 소국이 차지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예언일 뿐이다. 라고 부정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렇지만 용은 우리를 상징하는 게 맞잖아. 나는 한국의 발전과 그들의 국민성을 보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지금이라도 형님 국가로 모시자. 라고 긍정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예언자들이 몇 있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주세리노 박사 등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버금가는 혹은 더 뛰어난 예지력을 지닌 세르비아 출신의 뛰어난 예언자가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은 미타르 타라빅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시의 것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예언자들의 예언 정확도는 평균적으로 약 60% 정도로 여겨집니다.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시조차도 그들의 예언의 정확도는 6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예언자 미타르 타라빅은 90% 이상의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전해지며 대부분의 예언이 맞았다고 합니다. 타라빅은 20세기에 일어날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예언했으며 특히 21세기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세르비아의 위대한 예언자 미타르 타라빅의 예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890년경 세르비아의 크렘나 마을에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양치기였던 타라빅은 어느 날 갑자기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타라빅은 원래 글을 읽고 쓰거나 학업에는 능하지 않았지만 자연과 동물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라빅이 어떻게 해서 예지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오랫동안 자연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이 특별한 예지력을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환영을 보게 되었는데 이 환영에서 많은 도시와 마을이 불과 폭발에 휩싸이며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라빅은 많은 도시가 불에 둘러싸이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미래의 세계대전을 보았다고 하며 곧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많은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마을 근처를 흐르는 들이나 강이 역류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그는 마을의 신부이자 자신의 대부인 자하릭 신부에게 전했는데 자하릭 신부가 사망하는 해에 이 전쟁도 끝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타라빅의 많은 예언을 기록해온 마을 신부인 자하릭은 그의 진실한 성품과 특별한 능력을 믿어 그의 모든 예언을 충실히 기록했습니다. 자하릭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 타라빅의 예언을 전하고 전쟁과 같은 대재앙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타라빅의 예언을 듣지 않고 예언을 전한 신부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1899년 예언자 타라빅이 사망한 후에 이러한 예언들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14년 타라빅의 예언대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유럽 전역의 많은 도시와 마을이 불에 휩싸여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기한 들이나 강은 수력발전소가 지어지면서 그의 예언대로 거꾸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전쟁 여파는 세르비아의 크렘나 마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마을에 많은 남성들이 징집되어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타라비치의 예언이 실제로 맞았음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라비치가 전쟁 종료 연도를 예언했으며 그 해가 자하릭의 사망 연도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한 후 자하릭이 사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향의 사람들을 보내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1918년 자하릭 신부가 돌아가셨고 동일한 해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세르비아의 예언자 미타르 타라비치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마을 사람들은 타라비치가 정말로 매우 정확한 예언자였다는 것에 대해 깨달았으며 그의 다른 예언들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자하릭 신부가 기록한 타라빅의 예언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백인, 흑인,
황인 등에 억압받던 다양한 사람들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각자의 국가를 수립할 것이다. 이 예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제국들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고 자체적인 주권 국가를 설립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타라빅은 또한 전쟁 후 대규모 국제 갈등을 중재하고 방지하는 세계적 국제법원이 설립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법원은 전쟁을 막고 전 세계에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곧 설립된 유엔을 말하는 것이며 다시 그 예언이 적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설립 이후 타라빅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여러 지역에서 전쟁 및 그와 버금가는 지역 갈등이 전 세계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타라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더불어 유고슬라비아에서 새로운 독재자가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파란 눈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를 통합하여 유고슬라비아 국가를 확립하고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노년의 다리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다. 이 예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독일에 맞서 싸우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패배한 후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설립하고 35년 동안 권력을 유지한 티토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티토는 실제로 1980년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고 중증 상태에 빠져 또 타라빅의 예언이 적중했음이 확인됐습니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사진처럼 움직이는 영상 장치가 개발되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말없이 움직이는 차에 타고 기계로 하늘을 날 것이다. 이는 TV나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미래에는 매우 기이하고 이례적인 병이 발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겠지만 그들은 치료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해석가들은 이 병이 에이즈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타라빅은 미래의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두려운 발사체가 개발되어 지역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핵무기의 개발과 일본으로의 원자폭탄 투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여러 예언을 했으며 이 모두가 적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타라빅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도 예언하고 있으며 이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라빅이 제3차 세계대전에 관해 예언한 내용입니다. 미래의 사람들은 더 많은 지혜와 이성을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악한 세력은 그 힘으로 지구 전체를 파괴하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서로 강한 분노를 느끼는 적대 세력이 전쟁을 선동하고 격렬하게 공격할 것이다. 이 전쟁은 무서운 형태로 펼쳐지며 공중에서 거대한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전쟁의 시작은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역인 중동 지역이 될 것이다. 타라빅의 이와 같은 예언은 현재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선포로 인해 5차 중동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며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타라빅은 예언에 덧붙여 제3차 세계대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전쟁 중 일부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십자가가 세계 있는 산으로 대피할 것이다. 그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가 세계 있는 그 산의 피난소 안에는 대피한 가족들이 공유하고 소비할 충분한 식량과 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 일반 도시와 마을에서는 식품이 오염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쟁 중에 매우 기이한 새로운 발사체 무기가 개발될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발사체는 직접 사람들을 죽이지 않지만 사람들, 동물, 군대를 마비시키고 그 무기의 영향 아래에 두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무기의 영향으로 적대국은 직접 인명을 살상하지 않고 마비만 시킨 후 얼마 후 정신을 찾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 도중에 주요 대국들이 개발하는 새로운 전자무기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무기는 적군의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지만 사례적인 무기에 비해 많은 명을 구할 수 있어서 호평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마취 무기는 적을 마비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하여 대량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미래에 반드시 제3차 세계대전은 발생할 것인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이 끝난 후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라빅은 이 엄청난 전쟁 후에는 평화와 사랑, 번영의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라빅의 그 밖에 여러 예언 중 이와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넓은 바다로 둘러싸이고 대륙의 끝에 위치한 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 예언에 대한 여러 해석들 가운데 하나는 넓은 바다에 둘러싸이고 대륙 끝에 위치하는 나라는 한반도가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바다로 삼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지리적 묘사에 부합하는 나라입니다. 타라빅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을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그의 묘사를 보았을 때 이는 한반도를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라빅은 제3차 세계대전의 구체적인 시기나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의 적중률이 90%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남북 통일과 일본의 침몰을 예언한 불교계에 존경받는 최고학승 타너스님. 그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해 유명하다. 타너스님의 예언 중 이미 일어난 예언들과 앞으로 닥치게 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타너는 1913년 음력 1월 15일 전라북도 만경군 군내면 대동리의 유학자 집안에서 독립운동가인 율제 김홍규 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김홍규는 보천교 고위 간부로서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그는 21세까지 서당과 아버지의 밑에서 사서 삼경 및 노장 등 제자의 전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1934년 22살 되던 해에 오대산 상원사로 출가했다. 그는 이때부터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반드시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었으며 이를 입적하기 전까지 49년간 한결같이 행했다고 한다. 이처럼 그의 학문 수행에 대한 열정은 아주 유명한데 그는 17세 때 책이 없어 주역을 공부하지 못하다가 처가에서 소를 팔아서 주역책을 사주자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며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며 춤을 추었고 주역을 손에 들고 500독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3년간의 무건수행, 15년간 오대산 동구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수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동국대학교 대학선원 원장을 맡을 정도로 불교의 교리는 물론 다양한 한학 방면의 조예가 깊었다. 그는 훗날 8만 대장경의 현대어 번역본인 한글 대장경을 간행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타너스님은 주역의 원리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예언했다. 그는 6.25 전쟁이 있기 1년 전인 1949년 법당 뜰에 개미떼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역학 원리를 통해 다음 해에 민족 다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양산의 통도사로 피신했고 1년 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다. 또한 스님은 1968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의 번역본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고와 책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자 주장했고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겨 짐들을 모두 삼척의 영은사로 옮겼다. 그로부터 15일 후 울진과 삼척의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장공비들은 국군의 추격을 피해 오대산 일대로 도망쳤는데 이 당시 월정사는 불에 타서 폐허로 변했다고 한다. 그리고 1970년대 초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초강대국 미국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타너스님은 역학의 원리로 따져보았을 때 미국이 망신을 당하고 필패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 전쟁은 미국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이 되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예언들이 실현되면서 타너스님은 예언가로서 더욱 유명해지게 됐다. 스님의 예언들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들도 있다. 스님에게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한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묻자 스님은 소규모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인류를 파멸시킬 만한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허나 큰 지진에 의한 자동적 핵폭발이 있을 것인데 이때는 핵보유국들이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때 인류의 70%가 피해를 입어 사라질 것이다. 고 예언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한참 후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 1970년대에 얘기한 이 예언은 그 당시 월악산 주변에는 달빛이 비칠 만한 물이 없었는데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고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물에 비치게 됐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 여자 임금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해석가들은 여자 임금이 북한의 김여정 혹은 김주애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하고 있다. 그리고 타너스님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 전 세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류에게는 비극적인 운명이 계속해서 닥치게 될 것인데 현재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지구의 자전축이 바로 서게 되는 과정에서 지축이 움직이고 빙하가 녹는 등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일본 영토는 3분의 2가 침몰할 것이고 중국과 극동의 몇 나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일본은 선조들이 저지른 죄의 업보가 미래에 돌아오게 된다. 그들은 나라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영토만 남아 한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동남해안 쪽 사방 백리에 이르는 땅이 피해를 볼 것이다. 대신 동쪽은 가라앉고 서쪽이 올라오는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는 서해안 쪽으로 융기에 약 2배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의 피해는 가장 적을 것이라 예언했는데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간방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요동이 적고 해일의 피해도 극히 적을 것이다. 한반도의 장래는 밝다. 과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침략과 압박 속에서 살아왔으며 역사적으로 빈곤과 역경 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적인 국가를 건설할 것이며 모든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국위를 선양할 것이다. 역학의 원리로 따져보아도 우리나라의 문제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36년의 일제강점기가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저절로 끝이 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여러 나라에 귀감이 될 것이며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중소전쟁과 중국 본토의 균열로 인해 만주와 요동 일부가 우리 영토에 포함되고 일본은 한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오며 한미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사의 주역으로 우뚝 솟을 것이다. 스님은 지구의 지축이 바로 서는 과정에서 세계에 이와 같이 큰 비극이 올 것이지만 이는 지구의 멸망이 아닌 오히려 지구가 성숙해지는 과도기라고 한다. 인구가 70% 정도 소멸됐지만 바다가 줄어들고 육지의 면적이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타너스님의 놀라운 예언에 대해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에 올라온 해외 반응들을 살펴보자. 타너스님은 한국의 예언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예언이 많네.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좋게 예언한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한국을 언급한 세계의 대부분의 예언가들도 그들의 미래를 좋게 보더라. 맞아. 그리고 일본의 침몰에 대한 예언도 상당히 자주 등장하지. 실제로 지금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고 하던데. 난 일본계 미국인인데 이런 예언을 볼 때마다 무서워. 내 친척들 중에 아직도 일본에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자전축의 각도까지 나오는 걸 보니 예언이 상당히 과학적이야. 그래서 신빙성이 더 느껴져. 한국에 나타난다는 여자 대통령은 지금 탄핵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통일도 무산되나?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으니까 통일 전에 나타날 여러 조건들은 맞춰진 거 아닐까? 지금도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통일까지 된다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이 합쳐져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군. 맞아. 하지만 통일 초반에는 상당히 힘들 거야.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서로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 말이야. 인구가 30%로 줄어들고 육지는 3배로 늘어난다면 난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일단 살아남기나 했으면 좋겠다. 아무런 큰 사건 없이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면 안 될까? 너무 무서워. 글쎄, 최근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게 가능할까 싶어. 높은 적중률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들 때문에 권력자들이 금서로 취급한 중국의 예언서가 있다. 7세기 중국 당나라 태종 시절 역사가이자 천문가인 원천강과 이순풍은 추배도라는 예언서를 남겼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이 예언서가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한 책이라고 언급한다. 지배 세력들은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예언들로 민심이 동요될까봐 이 책을 금서로 여기기까지 했다. 청나라가 붕괴되고 199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 정권이 힘을 잡은 시기부터 중국 내에서도 출판이 허용되고 홍콩, 마카오, 대만 등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등을 미는 그림. 을 의미하는 추배도라는 제목은 마지막 장의 그림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좌파 60점과 간결한 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예언서는 당나라 이후 중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들을 예언했으며 현재까지 55번의 예언이 실현됐다고 전해진다. 그중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패망에 관한 45번 예언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서쪽에서 손님들이 온다. 그들은 동쪽에서 멈춘다. 그들이 우리의 수치를 철과 물, 나무 그리고 불로 정화한다. 행운이 찾아온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마침내 평등해진다. 이제부터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이 우두머리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들의 운은 여기서 끝난다. 예언 해석가들 가운데 일부는 이 예언이 6.25 전쟁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해석으로는 청일전쟁으로 시작되는 일본의 중국 침공과 패망을 의미한다고도 한다. 서쪽에서 손님들이 온다는 말은 후에 미국이 중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2차 대전 당시 아시아 태평양 여러 나라들의 주요 침공을 한 일본이 미국에 의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46번째 예언은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유일하게 모택동과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인 중국 인민군 사령관 팽덕회 장군의 출현에 관한 내용이다. 누군가를 죽이려면 칼이 필요하지 않다. 수천 명이 죽지 않더라도 한 사람은 피해갈 수 없다. 한 군인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닌다. 그는 자신이 더 나이가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금칼을 소유하고 있다. 기사들이 뒷문에서 침입한다. 팽덕회는 6.25 전쟁 때 100만 중공군을 이끌고 내려온 총사령관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후에 모택동의 신격화 정책을 공식 석상에서 정면으로 비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와 모택동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다가 권력에 숙청당했다. 53번째 예언은 등소평에 대한 것으로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그는 신사적인 학자다. 그는 자연스러운 삶을 믿는 사람이다. 그는 서방에서 주련의 정권을 잡고 중국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왕궁의 아름다운 깃발이 2개 흔들릴 것이다. 후손들이 조상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등소평은 모택동이 건설한 침울하고 어두운 공산체제를 개방하여 중국을 강국으로 성장시키도록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56번째 예언은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것으로 이 대전을 묘사한 그림은 두 병사들이 대륙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서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고 서로 불침을 뱉고 있다.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뛰고 있으며 하늘에서는 새가 서로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날아다니는 것이 새가 아니고 헤엄을 치는 것이 물고기가 아니다. 전쟁은 병사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끝없는 죽음의 연기와 버섯 그리고 우물바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큰 문제가 다가온다. 날아다니는 것이 새와 물고기가 아니라는 말은 전투기와 함선 및 잠수함을 나타내며 그림에 표현된 불침은 대륙간 탄도탄을 의미한다. 병사들에 의존하지 않는 고급 기술을 사용한 전쟁은 현대전을 상징하며 죽음의 연기와 버섯은 러시아와 미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핵전쟁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57번째 예언에 따르면 인류를 구원할 주인공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다. 혹독한 상황에서 전환점이 찾아온다. 키가 세척인 어린아이가 모든 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파란 서양과 빨간 동양이 대립할 때 신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신봉자는 평화를 가져와 모든 갈등을 해소한다. 이 놀라운 천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온 인물로서 서양화된 전쟁을 동양적인 방식으로 종결시킨다. 예언서는 파란 미국과 빨간 러시아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핵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묘사했다. 파란과 빨강이 대립할 때 신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태극 문양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해석자도 많다. 58번째 예언은 전쟁 종료 후 평화로운 세계가 올 것이라 예언했다. 사파에는 4명이 권력을 상징하는 활과 화살을 들고 있으며 각자 도장을 들고 있다. 이 그림은 당나라 시대 중국 관료들이 모이면 도장을 들고 나오는 것을 상징하며 단일 정부가 세계에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큰 문제가 해결됐다. 모든 외국인들이 포기했다. 6에서 7개의 나라들이 수백 마리 솜이나 파도가 없다. 형제가 됐고 친구가 됐다. 평화가 왔다. 아직 남은 위험은 북쪽과 서쪽이다. 그래서 아직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 인류에게 평화가 찾아왔지만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아마도 핵전쟁으로 인해 중국 북쪽의 러시아와 많은 인명이 희생되어 예언서에서 서쪽으로 묘사된 미국과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9번째 예언은 나라의 경계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 천하의 모든 사람이 일가가 되어 크게
화합하여서 모여 살게 되리라. 한 사람이 세계의 행복을 위해 힘을 다하여 그 미래를 결정하니 인종과 민족의 구별이 없으며 동서남북의 차별이 없는 세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여 한 사람에 의해 대동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이 한 사람이란 추대보에 따르면 묘지간, 벌상유리, 파루견동, 융융이. 여기서 묘지간이란 묘와오 사이, 자축인 묘진사오, 즉 바로 진사로서 성인이 진사년 출신이거나 진사년에 나타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2024년, 2025년이다. 이는 놀랍게도 한국의 3대 예언서 중 하나인 정감록에 나오는 세계의 구원자가 진사년에 우리나라에 나타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일부 예언 해석가들은 대한민국에 나타난 성인이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를 이끈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미스터리 블로그에도 이와 같은 해석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달린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다른 국가의 예언들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보는 건 정말 신기해.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빨리 세계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현재까지 추배도 예언 중 55개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됐고 우리는 다음 예언들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언의 마지막에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는 다른 유명 예언서와 다르게 지구에 영원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예언하는 점이 흥미롭다. 새로운 세계의 리더의 출현, 한국의 전쟁 참전, 인류와 외계와의 첫 접촉 등 2024년의 미래를 예언한 유명 예언가들의 예언에는 유난히 중대하고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에 일어날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예언을 소개하고 그 적중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예언가들이 예측하는 2024년에 일어날 큰 사건들, 그것들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에도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2024년 예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의사이자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 히틀러의 등장,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2001년 미국 테러 사건 등 세계의 굵직한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은 신비로운 사행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내용은 그가 쓴 사행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점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것은 시라는 특성상 표현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예언들도 많지만 시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는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매우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의 유명한 예언들 중 몇 가지를 먼저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 바로 2024년을 예고하는 내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1666년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다. 이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도시의 대부분이 소실된다. 런던이 불타버렸을 때 런던 근교에서 기묘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런던 대화재를 연도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이 예언은 이미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기묘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그의 예언은 조사 결과 런던 대화재로 인해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후반부는 잘못된 예언이었을까? 사실 런던 대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런던에는 흑사병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많은 균이 사멸되어 결과적으로 흑사병 감염이 크게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기묘한 싸움이 인간과 역병의 싸움을 의미한다면 대화재로 인한 패스트균의 사멸을 기묘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그의 예언들 중 2024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예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유럽의 아름답고 중요한 도시 어딘가에 큰 위기가 닥치고 젊은 지도자가 나타난다. 셰익스피어적인 매력을 가진 이 인물은 대중을 흔들고 지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후 이 도시는 새로운 유럽의 중심이 된다.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이 급작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이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이자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버밍엄의 경제 파산, 유럽 지방도시의 재정 파산 중 최대 규모이며 그 영향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버밍엄에는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연구시설인 버밍엄 대학교 셰익스피어 연구소가 있습니다. 버밍엄은 지리학적으로도 런던과 잉글랜드 북부의 산업도시 맨체스터를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영국의 허브 도시로서 중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석가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버밍엄의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버밍엄을 부흥시키고 결국 이곳이 유럽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3년 버밍엄 파산 후 다가온 2024년 버밍엄으로부터의 유럽의 새로운 부흥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석가들이 최근 들어 주목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으로는 러시아가 수치를 겪는다. 러시아는 용과 함께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다. 조금은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해석가들은 최근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러우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예고한 것과 달리 전쟁을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사람들은 러시아가 겪는 수치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반서방 연합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용을 신성시하고 황제의 상징으로 삼는 등 용의 이미지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가들은 이 예언을 다가온 2024년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강한 연대를 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일부 해석가들은 러시아와 손잡는 용을 한국 혹은 일본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2024년 세계대전과 한국 참전.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은 인도의 천재 예언가로 불리는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뛰어난 예지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예언을 남긴 아난드는 이번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도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경제 상황 악화, 신종 바이러스 출현, 3차 대유행의 정점 발생 등 적중률이 높은 그의 예언은 다른 예언가들과 달리 날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 중 2024년 예언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4월까지 큰 지진과 쓰나미가 전 세계적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전조로 2023년 5월 말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다. 실제로 2023년 5월 5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진도 6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22일 도쿄에서도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난드의 높은 예언 적중률을 본다면 2024년 4월까지 세계적인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예언도 했습니다. 2024년 호주, 뉴질랜드, 북미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2023년에도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2024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예언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아난드의 또 다른 2024년 예언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2023년부터 전쟁과 분노를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24년 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 중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일본, 한국 등이 참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의 유일한 견제자였던 리커창의 죽음으로 시진핑의 단독 의사결정권이 높아졌으며 이는 미중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인류와 외계인의 첫 접촉. 불가리아의 여성 예언자 바바반가. 그녀는 발칸반도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녀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등장,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공격 등을 맞추어서 유명해진 예언가입니다. 그녀의 예언 중에 아직 오지 않은 예언들을 먼저 알아보면 노스트라다무스와 마찬가지로 지평선 위에 용이 나타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용의 나라가 세계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견한 2024년 예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복귀, 기후변화, 유럽 경제 위기, 양자 컴퓨터 개발, 암치료법 개발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흥미로운 예언은 외계 생명체가 인류와 처음으로 접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2023년에는 미국 의회와 멕시코에서 50년 만에 UFO 공청회가 열렸는데 멕시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페루에서 발견된 1000년 이상 된 외계인의 미라를 공개했습니다. 그 미라는 3개의 손가락에 긴 두상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외계인의 모습이어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그 미라의 치아에는 지구에서 매우 희귀한 원소인 오스뮴으로 된 임플란트가 되어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연구진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 미라가 외계인이 아닌 우리 인류의 후손이라고 주장해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1000년 이상이 된 외계인 미라가 우리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르헨티나 연구진은 미라의 두개골 형태나 몸에 이식된 여러 물질들을 분석한 결과 이 미라는 지구의 인간과 다른 종족이라기보다는 인류가 고차원적으로 진화한 모습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미래에 반드시 개발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타임머신을 이용해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연구들과 증거들로 인해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를 숨길 수 없다고 여겨진다면 2024년 바바반가의 예언대로 그들이 인류와의 접촉을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외계인일지 미래에서 온 우리의 후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과의 접촉이 낳을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든 인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겠습니다. 2024년을 예언하는 내용들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무작정 예언을 맹신하고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기보다는 긍정적인 예언들은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부정적인 예언들은 나름의 대비를 하기 위해 미리 잘 준비한다면 만약 실제로 그 예언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